네,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잘 나오네요. 네, 로스차일드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 방송이 끊겨. 잠깐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됐죠? 네, 방이 폭파됐습니다. 아, 일부러 폭파시켰어요. 갑자기 화면이 정지가 돼서. 네, 이유는 모르겠네. 자, 아무튼 민감한 얘기를 해서 그런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김진일이 어쨌든 그 연준 의원이 됐을 때는, 연준에서 일했을 때는 그 제이 록펠러, 네, 네, 주로 이제 말하자면은 버냉키 시절 아니에요? 버냉키 시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황제판이에요. 작년까지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어, 김진일이 한국에 와서 할 일 좀, 예,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대에서 모시기가 껄끄러운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모교에 못 가고 고대에 온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 예, 서울대 교수로 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저런 식으로, 고대 교수나 연대 교수, 다 한양대 교수가 되는 경우는 보통 저렇게 정세로 인해서 국립대잖아, 서울대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면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예, 더 대우를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 어쨌든 이런 면에서 신현성과 차이가 있다. 당시 신현성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맹활약했죠. 청와대 비서가 아니었고 차이가 있네요. 김진일은 버냉키, 미국 이렇게 되고 네. 신현성은 영국, 네. 그 다음에 이명박,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IMF, 네. 연준에서 일한 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 IMF가 아니라 국제결제은행에서 일하고 있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 저는 둘 다 좋게 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인드라는 김진일보다는 신현성에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김진일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에서 일을 되게 잘한 거고, 예, 이 반면에 신현성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정책을 직접 개발을 했다. 그리고 그걸 적용시켰다. 이런 면에서 매우 인드라 같은 경우는 어, 신현성을 조금 더 평가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냉키가 신현성 논문을
인용할 정도죠. 예. 차타가 공인하는 신현송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인드라가 김진일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신현성과의 차이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 김진일 같은 경우는 연구형 교수다. 그 다음에 정치질을 못한다. 예. 반면에 신현성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역경철을 공부했다. 역사 철학과 같이 경제와 함께 공부했다 이거예요. 예. 김진일 같은 경우는 뭐 이분도 역사와 철학을 모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경제에 올인한 분이다 이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 신현성은 학부 때 시절부터 역경철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력이 뛰어나요. 신현성은. 예. 정치력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지휘를 잘해. 그러니까 신현성은 모든 언론하고 다 무시 못하잖아. 한국에서 조금 문천지 정권의 찌라시들도 신현성은 무시 못해요. 근데 이제 김진일 같은 경우는 잘 안 알려졌고 언급되더라도 매일경제, 한국경제 뭐 이 정도, 연합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지를 잘 못하시는구나 김진일.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다. 아니요, 석사 박사의 차이는 아니죠. 그런 걸로 비교하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현성 같은 경우는 똑같이 김진일이나 신현성이나 기사 수업을 받았는데 신현성 같은 경우는 뭔가 기사여도 뭔가 공을 쌓았다 이거 책임 기사단장 기사단장을 맡은 거지 말하자면 신현성은 황실 기사단장 이런 걸 맡고서 거기에 공이 있다 이거야 신현성이. 근데 반면에 김진일은 황실의 기사단장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신현성은 왕국의 기사단장이었다. 근데 김진일은 제국의 기사단장이 아니라 기사부단장 말하자면 기사 단원이었단 말이에요. 비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석사 박사 차이가 아니에요. 김진일은 제국 아니야 미국은. 제국의 기사 정기사. 근데 기사단장은 아니에요. 연준 의장을 맡은 건 아니잖아요. 김진일이. 아니면 뭐 지방 연준 은행장을 맡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위원이었단 말이야. 연준 위원. 또 뭐 자문위원. 그러니까 기사 단원이었지 기사 단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신현성은 제국은 아니지만 왕국에서 제국의 밑에 있는 왕국에서 기사 단장을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한 데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챗 베이커. 제국의 기사와 왕국의 친위대장. 이 왕국의 친위대장은 지금 다른 제국의 어떤 그러한 데서 또 기사를 맡고 있는 거죠. 국제결제은행에서 과장인가 부장 맡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현성의 글은 그냥 인터넷에서 신현성 치면 나오잖아요. 뭐 구글이나 그건 알아서 검색하세요. 검색하는 것도 능력이라니까. 맨날 인드라가 링크 시키면 거기 가서 보지 마시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것도 노하우가 아니라 헤어라유 노헤어라고 표현하죠. 어디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검색해서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현성은 자기만의 어떠한 정책을 개발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3종 세트 탁월한 그런 업적을 쌓았고 시간이 주어졌다면 전세 대책도 내놨을 텐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 내놨고 어쨌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 매우 드문데 신현성은 인드라 생각하기에 1948년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로 최고의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학자다. 천재 경제학자다. 아직까지는 원탑이다. 신현석이. 근데 김진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연준 위원이 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은 틀림없는데 어떤 중책을 아직은 맡지는 못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논문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시면 찾아서 돈 내고 보시면 보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 기사들을 많이 보세요. 기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인포 팬데믹 이후 사이즈 페르미의 경제 전망. 뭐 여기 이제 요약한 게 이거예요. 알짜배기 내용은 이제 연합 인포맥스, 연합뉴스죠. 경제뉴스. 사이즈 페럼에 맞서는 연준, 야전병원서 고군분투하는 격으로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 내용은 다른 거 볼 거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 유튜브 내용에서 다른 건 없고 이거예요. 유통속도, 화폐 승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전주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푸는데 양적완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왜 안 되냐 설명을 못 하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일부러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략 짐작하면서 못하는 척 하는 건데 어쨌든 가장 유력한 걸로 김진일은 화폐 승수 하락을 말합니다. 화폐 승수 하락이라는 건 간단하게 뭐냐면 유통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속도. 우리가 보통 뭐 M1, M2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어. 그러면 시장에 돈이 왕창 풀리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오히려 부동산 업자 같은 경우들이 중시하는 거는 보는 통화량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M1 통화에 그걸 보잖아요. M1, M2 특히 M1. 그건 뭐냐면 이게 유통이에요. 유통. 회전율 말하자면 돈을 말하자면 이게 어떤 설명이냐 간단하게 30초 만에 얘기하면 1조를 풀었어.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이게 정상 뭐 말하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려면 이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돈이란 게 돌고 돌아야 돈이 아니에요? 개념이. 돈이라는 건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조를 풀었는데 다 장롱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1조 원이 기껏해야 2조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역할을.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거래가 많이 되는 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되고 서와 주거니 받거니 막 은행에서 대출하고 또 대출하고 그 돈으로 대출하고 수십 번 대출하는 거 같은 돈으로 그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된다.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은행이 끼니까 1조 원을 가지고 은행이 10조 만들고 100조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겨. 근데 유통속도가 뚝 떨어졌네. 그건 어떤 얘기냐. 1조를 풀었는데 돈이 안 도니까 2조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조, 100조가 돼야 되는데 2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유통속도다. 화폐량은 더 많아졌는데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양적 완화가 됐으니까 유통속도가 줄어드니까 총 화폐량은 유통속도 곱하기 화폐량이다 이거예요. 화폐량은 늘어났는데 속도가 줄어드니까 전체 영향력, 힘은 총량은 뭐 이렇게 크지 않다. 뭐 물리학에서 그런 법칙 있잖아. 힘은 MA 가속도 곱하기 중량 MA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M을 화폐량 양적 완화로 푼 돈 본원 통화라고 한다면 A는 속도 아니에요. 유통속도. 가속도가 붙어야지 이 힘이 영향력이
돈푼 효과가 확 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날 텐데 속도가 낮으면 그만큼 힘이 예상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속도가 적다. 유통속도를 일부러 늦춘다. 적게 한다. 사이즈 페어럼으로 어차피 거래를 안 되게 만들잖아.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나 그런 거로 몰아놓고 실무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거래를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자체의 얘네들 진짜 목적은 집값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통속도, 거래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다. 현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라. 뭐 이렇게 청년 세대는 영원히 집 사지 말란 얘기거든요. 대출 끼지 말고 집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금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얼마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거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유통속도를 늦추게 한다. 그게 목표가 있는 거야. 얘들의 집값 대책은 명목은 뭐 이렇게 자기네들 100개 문제 애들이 경제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말로는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뿌리는데 다 구라고 그런 이제 폭로한 게 아프고 실제로는 유통속도를 낮추게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시장이 죽어버리잖아.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시의 주식시장에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아예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주식이 폭등하는 경우는 어떻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 주식이 있는데 대부분이 대주주 물량이야. 대주주가 시장에다가 유통시장에다가 자기 물량을 안 풀어. 대주주 물량이 뭐 예를 들면 전체 100% 중에 90%가 대주주 물량이다. 말하자면 비율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대주주 물량이 하고 대기사 물량이 시장에 안 풀었어. 90%. 10%만 물량을 풀어. 그럼 그 주가는 폭등하잖아요. 유통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통 물량이 매우 적으면 주가는 폭등하잖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거예요. 서울의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 거래를 못하게 만드니까. 유통집이 없어. 거래하는 주식, 지금 서울에 거래하는 그 예년에 비해서 수도권의 집값 거래가 거의 없어요. 주가는 적으면 집값은 폭등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양적 완화로 돈을 풀고 있으니까 내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등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거를 그래서 집값을 그래도 하향 안정화시키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이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써야 되는데 그 반대로 정책을 쓰고 있다 이거죠. 일부러. 거래세를 낮추면 분명히 얘기하죠. 그럼 집값은 하향 안정화되고 20, 30대 신혼부부 이런 집이 없는 서민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문천지는 그 반대 정책을 하고 있죠. 당신들을 문천지를 지지한 당신들을 심장부에서 칼을 꽂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신흥 기족, 신흥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심장에 칼을 딱 꽂고 있는 거야. 당신은 이제 당신은 이제 조선시대의 노비야. 여태까지 평민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농노로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도 와 문천지 일 잘한다 이러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게 유통속도 때문이다. 일리가 있다. 보시면 되고
요것도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해서 더한 거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할인을 적게 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자율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예. 만약에 뭐 4% 이자율이다. 지금 이자율이 이자율이 4%인데 올해 실질 뭐 저기 인플레이션 물가가 2% 정도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4 빼기 2% 하면 2% 정도가 이제 이자율 그거에 이자율이 4% 그다음 물가가 2% 그 2%가 그 자산의 버블이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주가는 오른다. 참 양적 완화가 됐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지금은 어쨌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들은 그냥 다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 조국이 걔가 모르겠어 아니까 너네들은 이제 과거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그냥 너네는 개돼지처럼 살아라 라고 하잖아 조국이가. 자기는 어떻게든지 조선 후기 때처럼 양반이 되려면 노예를 많이 늘리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 악착같이 돈을 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삥을 뜯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한 3년 뒤면은 인플레가 치솟는다. 연준이 2022년까지 양적 완화하면 그때까지는 인플레가 안 생기지. 국유본이 전 세계 물가를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죠? 물가가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이 왜 안 생길까요?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이거는 이제 원론적 얘기고, 그냥 이런 어떤 이 얘기를 어떤 경제 정책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 물론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서는 여전히 막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여전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20대가 아직도 주류예요. 아직도 저 경제 성장 인구 20, 30, 40대가 더 많아요. 몸통이. 허리가 굵어. 반면에 선진국 대부분 한국과 중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몸통이 얇아요. 그리고 노령화 이게 호리병으로 돼 있다. 호리병. 이게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데 인구가 많아야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고 그래야지 그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높은 거고 반면에 이렇게 부양하는 사람들 노인들만 많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은 안 하잖아. 일은 못 하잖아. 누구한테 국가나 자식들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는 그렇진 않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요인이 크다. 잠재 성장률이 낮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IT 발달. 그러면 계속 합리화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할 일을 기계가 AI가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계속 사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런 요인. 그런 요인이 크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과 같은 제3세계에서 경제권이 커지면 그만큼 선진국의 일자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글로벌한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여태까지 있어 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를 막 요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데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이런 거 연구 잘못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거는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괜히 건드렸다가 피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교수나 그런 사람들 박사나 그 석사 전공한 애들한테 인플레이션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연구 논문 같은 거 해보겠다 그러면 교수가 말리죠. 너 그거 하다가 절대로 교수 못해. 딴 거 해라. 좀 이런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신비한 인플레이션. 왜 인플레이션이 옛날처럼 일어나지 않느냐. 얼마나 엄청난 연구 주제야. 네. 근데 왜 연구를 안 하겠어요? 그거 했다가 교수 못 가거든. 찍혀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 못 돼요. 인플레이션. 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다 알아, 다 아는데 이게 국유본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건들면 어떻게 얘기 돼요? IT 산업 당장 중지돼야 됩니다. 인공지능 사업 접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 당분간 네이버 포털 실물경제 키우기 위해서는 네이버 포털 업체를 폐업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당분간 온라인 회사들 당분간 규제법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한 논문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찍혀가지고 교수는 물론이고 어디 차지탄 깜빵에 갈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라자니 포트라인에서 IT가 직장 없앤다고 밝혔는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죠? 재래시장이 망하는 건 대형 홈플러스나 그런 이마트 때문이 아니라 네이버 때문이다. 네이버가 자영업자 광고 반값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쟤네들 대깨문들이 썼던 전략은 뭡니까? 재래시장이 망한 거는 대형 마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겼잖아. 이런 식으로. 누군가 그런 데서 아니다. 재래시장이 망한 거는 네이버 탓이다. 그런 논문 써봐요. 교수가 되나? 대기업 이사로 지내다가 나와서 일자리가 없어서 택시기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우버 택시 무슨 그런 택시로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대기업 이사하던 사람이 택시 몰다가 열받아서 뒤진 자살했어. 거기에 관해서 누가 논문 쓰면 그거 갖고 교수 될 수 있을까요? 힘들지. 요즘 세상.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곱하기 유통 속도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IT, 제3세계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김진은 계속 지금 상황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지금의 그 연준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지금 앞당겨가지고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마이너스 통장. 문 닫죠. 노숙자 되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 쓰면 잘 쓰죠. 현금을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잘못 쓰면 마이너스 통장 망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잘 썼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삼성전자다. 그 다음에 미국이다. 독일이다. 일본, 영국, 중국도 돼요. 가능해요. 이런 데는 마이너스 통장, 현재의 정책 마이너스 통장을 잘 쓸 수 있어. 역량이 되니까. 근데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직원이다. 자영업자다. 인드라 같은 이런 사람들 주변부에 있다. 그런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길거리에 노숙자 되는 거죠. 그런 꼴이 누구다? 베네수엘라 한국이다. 네. 이런 변두리 국가들은 마이너스 통장, 현 양적 완화를 미국과 똑같이 쓰더라도 미국은 버틸 수 있고 잘 되는데 더 선순환을 일으키는데 한국은 똑같은 정책 쓰면 망한다. 거기다 소득 주도 성장,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한 거 지금 국유원이 실험하고 있죠. 한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뽑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력이 뭐 이제 교육자, 직장 전화번호 궁금한 분은 여기다 전화 거시면은 연구실로 전화 받을 수 있고 서울고 나왔고 서울대 경제학과 89년 네. 제가 착각했네요. 입학은 저하고 똑같이 했어요. 같은 8학번이네. 인드라도 1985년에 입학했어요. 재수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착각했어. 89년에 졸업했네요. 네. 이런 경우는 저기 호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화 김영하 소설가 있죠. 얘도 호적이 약간 이렇게 호적 신고를 늦게 한 것 같은데. 호적 신고를 늦게 한 걸로 봐요. 네. 6, 7년. 85년, 6, 7년도 그냥 입학할 수 있겠네. 빠르게. 정상적으로. 별 이상 없네. 지금 보니까 별 이상 없네요. 영재로 들어간 건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일대 경제 석사, 경제 박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경제학자로 96년서부터 중간에 한 번 쉬었고 2011년 8월까지 했죠. 이 버냉키 시절이고 대체로 부시 정부서부터 오바마 1기 초반까지 했다.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받았고 조지타운대 비상임 교수, 버지니아 경제학과 교수, 그 다음에 시레크, 이거는 이제 프랑스 계량경제학, 한인 나눔 운동 이사회 위원이다. 한미경제협회 재무다. 그리고 이제 매경 경제학상 받은 이유는 이 버냉키 정책을 비판하는 게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버냉키 정책을 비판하면서 연준이 2000년대 초반 기준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해서 유동성이 풀렸고 주택 버블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게 이제 그러한 자신의 이론적 근거가 테일러 준칙인데 김진희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2009년 수정된 데이터를 갖고서 2000년대 초반 연준의 통화 정책을 논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면 당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서 연준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야 된다.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네. 나중에 수정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전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조지타운 대학은 이제 말하자면 귀족파, 부시, 네오콘, 노비네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냉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버냉키. 조지타운 대 하니까 빅터 차? 얘가 조지타운 대에 나왔나? 자, 하여튼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버냉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냉키 입장이다. 부시 입장이다. 김진일은 그렇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아야 되죠. 부시가 또 활약을 하기 시작했잖아. 부시가 전향했잖아. 네? 그래서 기존 부시하고 오바마가 대록주 편에 대록주가 껴안았잖아. 오바마하고 부시를. 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 황제파는 트럼프가 아니라 부시와 오바마가 황제파예요. 그 황제파. 네. 과거의 귀족파가 황제파가 되고 황제파가 귀족파가 된 셈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이제 황제파가 아닌 거죠. 네. 근데 새롭게 좀 보고 있어요. 올해부터 달라졌다. 사이드 페럼 이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분파 구성은 지금 해쳐모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끝나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벌써 이제 자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 대선이 끝나면 다시 국유본 귀족들이 해쳐모여를 할 것이다. 그때 새롭게 정했겠다. 그 다음까지는 인드라가 분파 얘기는 조심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 준치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연준은 그간 중심 지표가 고용, 물가, 성장, 금리다. 이게 다 90년대 국유본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있다. 1973년 이전에 미국 연준은 세계 중심 은행이 아니었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당대 금융 형제는 빅터 로스차일드였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었을 뿐이지 세계의 중앙은행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연준이 맡았던 역할을 하는 데는 1973년 이전까지는 국제결제은행, 로스차일드가 만든 국제결제은행이 했다. 현재 신현송이 근무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이 과거 오늘날 연준이 하던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1973년 이전까지의 국제결제은행의 주요한 목표는 뭐였냐면 고용 안정 효과,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였는데 여기서 핵심은 제3세계에 대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제3세계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특정 국가들 외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하면서 제1세계하고 소련 이 정도만 투자했다. 제1세계는 미국, 유럽, 서유럽, 그 다음에 일본 요런 나라들에게만 투자를 하고 이들 나라에서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이게 고용 안정 정책이었다. 이게 1973년 이전까지 국제결제은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준 역시도 그런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었던 국제결제은행의 어떠한 지시사항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했다, 연준이. 그러면은 이제 데이비 록펠러가 그거 황제가 되는 1973년부터는 달라져야죠. 물론 데이비 록펠러가 구요 황제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 연준이 연방준비은행이 곧바로 세계은행의 중심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과도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약 10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한 6년 걸린 거죠. 6년. 네. 폴 보이커라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 폴 보이커가 상급위원회 회원이고 데이비 록펠러의 경제 책사죠. 중요한 인물입니다. 폴 보이커. 이 보이커가 만든 것이 바로 레이건 정책이죠. 고금리, 고달러. 아까 테일러가 근거로 삼는 건 바로 이 레이건 시대의 그러한 연준 정책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진 게 보이커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당시에 인드라 강조했듯이 석유 원유가 1달러였는데 73년에 그게 갑자기 400% 인상돼 가지고 4달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근본이 브레드 우튼 체제에서 근본이 달러 결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석유 결제 석유
기반 달러 결제 신자유주의 체제로 1973년에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4달러, 1달러 됐던 게 4달러가 되면서 석유 결제로 즉 달러로만 하면서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러는 바람에 물가가 폭등했고 전 세계 물가가 공급 물가가 갑자기 예를 들면 원유가가 1달러에서 4달러가 되다 보니까 100원이면 충분히 먹던 국수를 400원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100원으로 국수 먹었던 게 국수값이 갑자기 400원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물가 폭등이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주요 과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70년대 말부터 물가 안정이 주요 의제가 된 거죠. 제일 우선순위가 물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플라자 합의가 되면서 유가가 폭락하고 달러가 폭락했죠. 가치가. 왜? 보통은 이 플라자 합의를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 미국의 자체적인 모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라고 했죠. 불본론 관점에서 인들하는 네일 로필러가 빅토 로스차일드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화병 나게 하기 위해서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했다라고 인들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경제정책에서 이렇게 국유본이 순간순간 경제 외적인 이유로 이러면은 빅토 로스차일드를 망하게 한다든가 소련을 붕괴시킨다든가 이것은 경제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다 포괄적으로는 다 경제지만 말하자면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변수로 삼아왔던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재정 적자다, 무역 적자다 이건 제도적인 그런 걸로 설명이 가능한데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빅토 로스차일드를 헛병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뭔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렇죠. 뭔가 그런 면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플라자 합의가 됐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들한테 9번론에서 9번 권력 투쟁 때문에 연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고용 안정에서 물가 안정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또 바뀌는 때가 언제냐? 미국에서 국유본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채택하고 동시에 미국에서 IT 개발을 했죠. 그래서 목표는 성장이 된 거죠. 성장. 90년대 말부터 연준의 목표는 성장이 된 거예요. 성장. 그게 클린턴 시기서부터 부시, 오바마까지 이르는 시기가 미국 IT의 전성기죠. 연준의 정책에 뒷받침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 IT는 없죠. 그런 IT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IT 업체들이 실적은 당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을 통해서 엄청나게 주가를 엄청나게 뻥튀기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10년 동안 주가에 비해서 실적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를 엄청나게 뻥튀기 하니까 자금 조달할 때 걱정이 없는 거야. 부도 날 리가 없어. 만약에 이런 IT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투자하는데 엄청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데 인재를 키우고 뭐 이러는 데 있어서 결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받쳐주니까 주시장에서 다 장기 자금을 다 빌릴 수 있으니까 부채 부담도 없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게 클 수 있었던 거죠. 이 연준의 정책, 성장, 여기에 포인트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미국의 IT 업체들은 실리콘밸리 이런 게 존재할 수 없었다. 구글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구경 권력 투쟁이 본격 시작한 그 지난 금융위기 제이 록펠러 대 데럭주 형제 간의 권력 투쟁
데이비드 록펠러 이후에 그 형제가 누가 될 것인가가 2007년부터 데이비드 대록주가 이혼을 하고 한 2007년인가 2008년부터 본격 투쟁에 들어가서 2015년 사이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성장보다는 금리 자체에 신경을 쓰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 시기에는 저금리가 필수인 거죠. 저금리. 저금리를 하는데 이 저금리 자체가 저금리로 인해서 버블이 생겼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생겼으니까 이 저금리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지난 금융위기부터 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왔는데 그래서 양적 완화를 이제 중지한다 어쨌다 하는데 사회주의 패러다임이 딱 터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다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현대통화 이론이 나왔다. 새로운 어떤 또 구도를 갈고 있다. 어쨌든 연준이 여태까지 우선 정책은 맨 처음에 고용 안정이었고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이었고 그 다음에 성장이었다. 미국의 IT 산업, 그 다음에 제3세계 중국의 제조업 산업의 성장, 시장, 그러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금리, 금융규제 이런 데 초점을 두었다 이거죠. 그래서 인드라가 후기 신자유주의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첫 번째, 실물 경제에 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인드라 금융구조, 개혁, 합리화, 이거는 제조업 합리화, 제조업 구조조정하고는 별개로 인드라 금융구조조정에 언제나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낮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이것이 후기 신자유론의 특징이다. 후기 신자유주의 특징이다. 전기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후기 신자유주의 특징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현대통화이론이 등장하면서 재정 정책을 중시하는 그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근데 그러한 재정 정책을 푸는 것은 인드라가 역시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한 게 영구 부채론이다. 미국 경제 안 망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금 기반도 아니고 석유 기반도 아닌 부채 기반으로 가죠. 부채 기반.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이렇게 풀어진 돈들을 어떻게 흡수하겠냐. 그 채권을 사는 거예요. 일본 은행들이, 일본의 민간 은행이, 일본이 그렇게 뭐 천조국이다 뭐 이렇게 부채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이 한국 경제보다 안정적이에요. 다들 그렇게 인정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은 미국의 국채고 두 번째가 일본의 국채예요. 금리도 매우 낮아. 근데도 다른 나라 같으면 일본 국채 누가 사? 금리도 낮은데 제로 금리인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 독일 국채 사고 일본 국채 사는 이유는 뭐냐? 독일 국채 사는 사람들은 독일 민간은행이 독일 국채를 사고 일본의 국채는 누가 사냐? 일본의 은행들이 사요. 보험사들. 일본의 은행과 보험사들은 무슨 돈으로 사냐? 흑자국이니까 계속 전 세계 돈을 받아서 자기의 국채를 사는 거죠. 누가? 미쓰비시가. 미국에, 일본에는 미쓰비시가 있잖아. 전 세계에서 돈을 엄청 벌어. 그래서 자기네 국채를 사요. 한국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가 있는데 문천지 정권은 삼성전자를 미워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되고 북한이 될 텐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미워요. 그렇죠? 이 지역이 얼마나 미워요. 삼성전자가 없으면은 공산화되는 게, 문천지 세상이 되는 게, 시진핑 공사 파실 세상이 되는 게 더 빠르게 될 텐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돈을 세계에서 왕창 벌어가지고 한국 국채를 사고 있네 말하자면.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가면 돼요. 그럼 대한민국도 망하고 문천지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지. 빨리 이재용이가 미국 갔으면 좋겠어. 본사 뭐 한국에 모아서 밀었나마.
그냥 빨리 미국으로 가세요. 예. 같이 망합시다. 아쉬운 게 뭐가 있나.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체 50년대, 60년대는 고용이다. 70년대, 90년대는 물가다. 2000에서 2010년대는 권력수행의 성장이 중심 의제였다. 2010년대부터 데이비 로클러 중유 홍대 시대, 후기 신자유 시대의 주된 이슈는 금리다. 근데 이 금리라는 면에서 인들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금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지금 뭐 금리가 적정한가 너무 저금리 아니냐 뭐 이러는데 인들하는 금리보다 중요한 건 통화량이다. 통화량. 금리가 저금리라고 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좋아지고 뭐 그런 게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고금리 시대는 인들은 안 올 거라고 봐요. 네. 고금리 시대는 안 올 거다. 전 세계 성장률이 계속 낮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도 같은 나라가 과거의 중국처럼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인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중국만큼 바뀌는 사회가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거기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프리메이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다. 구별 귀족들이 만든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걔는 똑똑해서 인도의 지배층들은 인도의 지배층들은 프리메이슨이에요. 이 인도 프리메이슨 입장에서는 그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구기본 귀족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인도 사회가 바뀌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힌두교라는 게 알면 알수록 굉장히 구기본 귀족들도 탐복하는 오늘날 프리메이슨하고 가장 유사한 종교 중에 하나가 힌두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회가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다. 인도 대신에 뭐 동남아시아 키우고 그러는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중국을 키웠지만 국익원이 중국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오를 수가 없어요. 인들아 볼 때 한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금 이 상황대로 가는 것도 다행이다. 라고 저는 볼 정도예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는 앞으로 영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결은 어떻게 되냐? 영구 부채.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금이나 석유 기반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채권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이때 채권에는 뭐가 있냐? 아무 채권이 아니라 회사채라도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회사채 하고 그 다음에 국채라고 해서도 아무 국채가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정도의 국채 이런 국채는 현금과 같잖아요. 이런 국채들을 담보로 해서 달러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게 향후 20년의 구도다. 이때 달러 결제라는 건 과거와 달리 달러가 100% 커버하는 게 아니라 달러는 이미 현재 전 세계 시장을 감당을 못해요. 달러만으로. 그래서 달러는 한 60% 정도만 커버만 해도 되거든요. 지배권을 가지려면 60%만 가져도 되고 뺏기사로 한 18% 가져도 됩니다. 라고 본다면 뭐 달러가 한 60% 결제하고 나머지 한 30%를 그 엔화나 유로화, 파운드화가 결제하고 그 다음에 10%를 이제 위안화나 몇 가지 애들 그리고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을 하면 100%가 되잖아요. 이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달러 인덱스 시장에서 알 수 있다. 하루 5조 달러 거래해서 달러의 결제 비율, 달러 위상을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IMF의 그 SDR 인출권 거기에 그 각 통화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확합니다. 각국의 GDP에 대비해 가지고 각국의 통화 인출권을 SDR, 예, 미국 얼마, 영국 얼마, 파운드 얼마, 위안화 얼마, 이렇게 딱 한국이 얼마, 예, 각국의 GDP에 비례해서 딱 두고 있어요. 예, 그게 예,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 기반은 채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각국 은행들이 계속 예, 주요 은행들이 우량 채권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채권의 기한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서 50년, 100년짜리 부채가 나온다. 네, 영구부채다. 그러니까 영구부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영 원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100년 뒤에 받는다. 100년 채권. 네. 그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면 돼요. 네.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 5억짜리 집을 샀는데 3억을 대출받았어. 그 3억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내면 돼. 그게 영구부채예요. 말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각국이 재정이 움직일 것이다. 근데 그러한 영구부채를 낼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나라가 누가 있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정도 되겠죠. 중국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다. 네. 한국 같은 나라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럼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향후 20년은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댓글 볼까요? 이건 뭐 여태까지 했던 얘기 또 대표에서 한 거예요. 인드라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고금리가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돼서 뭐 유가가 190달러 갈 수도 있다. JP 모건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2022년 말까지 양적 완화가 하는데 그럼 2023년부터는 양적 완화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 그동안에 돈 풀었던 것들이 교환되면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사이즈 페럼이 끝나니까 만약에 지금 제롬 파월 예상대로라면 그때 인플레이션 때 유가가 190달러 갈 수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 금리도 다시 치솟을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령화, IT, 4차 산업, 그 다음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는 어떤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더라도 또다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부기원이 없는 지금처럼 사이즈 페럼을 또다시 사이즈 페럼이 아닌 다른 것, 차라리 전쟁을 일으키든지 또다시 또 사이즈 페럼보다 더 강력한 다른 어떤 질병을 퍼뜨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한 6개월 정도 고금리 하다가 다시 또 저금리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금리는 있더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 주가가 폭락할 일이 없다. 앞으로 일시적으로는 폭락하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은 앞으로 일시적으로 폭락할지라도 그건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10년 내지 20년 동안. 오히려 주가나 부동산이 폭락한다면 일시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집 살 기회고 주식 살 기회다 이거죠. 인드라가 파악한 어떤 국유본이나 연준의 방침 이런 걸로 본다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금리는 일시적이어도 저금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채도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대출도 못 받는 세상이 온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집을 사고 빚을 져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데 당신 신용 없다고, 당신 일자리 없다고, 백수라고 대출 안 해주잖아 은행에서. 근데 삼성전자 같은 사람들은 윤미향 같은 애들이나 조국 같은 애들은 은행에서 모셔가려고 하죠. 현재 권력이 있으니까. 정수기 이런 애들은 제발 좀 돈 좀 빌려가세요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세상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금리로 간다 이거죠.
지금보다 한국에도 제로금리 시대가 멀지 않아. 사실상 인드라는 지금 현재 제로금리 시대로 한국도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제로금리 시대로 간다 이거예요. 제로금리 시대는 뭐냐? 은행에서 돈 가져가서 돈 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돈을 안 쓰는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어. 아니 뭐 음식업, 도소매업, 뭐 숙박업. 옛날엔 그걸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대출을 어떻게든지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했다면 망하는데 90% 이상. 예. 대출을 하라 그래도 안 해, 못 해. 여력도 없고. 예.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저금리 시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예. 사람들은 돈 쓰려고 하는데 돈 안 쓰고 다들 빚 갚는데 돈 다 쓴다. 말로는 저축이 되지만 그게 다 빚 갚는 거거든요. 다들 뭐 대학 가려면 애들 학비 만들려면 다 대출 받잖아. 응? 서민들이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인드라도 있고. 이번에 또 사회주의 배당 때문에 또 2천만 원 대출 받았고. 인드라도 빚 많아. 그래서 돈 버는 쪽쪽 다 은행 이자로 다 가니까. 사채 이자만 안 쓰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 저금리로 간다. 제로금리로 간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시네요. 약간 1분 쉬었다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를 늘 얘기했죠. 첫 번째는 최저임금제 폐지.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대신에 이건 최저임금제는 그 막스주의 과거 고전 경제학파에서 그나마 근거가 있는 노동가치설에 기반한 것인데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최저임금제는 일자리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에요. 일자리가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최저임금제는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네. 만인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는 특권층만을 위한 복지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멸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임금제는.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게 최저임금제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하고 기본소득제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병행한다는 자체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뭘 이해해요. 그러니까 문천지 정권에서의 기본소득제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예요. 잘못된 정책이란 말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제 자체를 비판하는 것 역시도 우파에서 일부가 그것도 넌센스예요. 몰이에요. 밀턴 프리드만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는데 그런 기본 개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가 없는 시대 여기에 대비한 만인을 위한 복지제도인데 그런 개념에 대한 탑재가 안 돼가지고 헛소리하는 것은 인류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가 폐지되고 모든 국민이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든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인 사람들이 최저임금제에 굴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너 기본소득세 50만 원 받고 있지? 예, 당신이 실업자건 아니건 간에 예, 일하고 싶으면은 예, 그거 생각해서 50만 원 받으니까 나머지 그동안에 그 사람한테 일당 200만 원 줬다면 예, 최저임금제에 준해서 뭐 이를테면 200만 원 줬다 칩시다. 예, 그럼 기본소득세 50만 원 빼고 1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장사할 만하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밀턴 프리드만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도 물론 과도기지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선순환될 수가 있죠. 이게 기본소득세 정책이다. 근데 기본소득세 1인당 액수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복지병이 생기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예,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소득세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백수에게도 최저임금제를 도입시키는 게 기본소득세라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바 기다타며 가지고 비리로 무슨 인천공학 정규직 사원 되는 그런 것은 없어지겠죠. 네. 아무튼 그러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고 이게 하여튼 기본소득세다. 첫 번째가 기본소득세가 대안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핀란드 같은 데서 계속 데이터를 뽑으려고 실험을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금복지주의가 없어진다. 네. 왜냐하면은 연금복지주의라는 건 보험사거든요. 한마디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란 말이에요. 연금이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는 현재 보험사들이 망하게 생겼잖아. 망하지는 않지만 지난 금융위기 때도 AIG가 커다란 위기를 겪었고 이번에 사회주의 패럼으로 또다시 보험사들이 대거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민간의 보험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펀드나 연금이 수익이 저하되니까 과거와 같은 수익률 보전을 못 해주네. 전 세계 연기금이 위기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연금의 수입원을 올려주거나.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동안 고성장을 못할 거라는 것이 뚜렷한데 수익이 마땅치 않겠죠. 수입원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아껴야 된다고. 지출을 아껴야 돼. 그러면은 원래 이 국민들에게 줘야 될 연금료를 깎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치인이 연금을 100만 원 주던 거를 50만 원 깎겠어 하면 그 어느 국민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지. 그러면 유일하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연금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 여태까지 보험료 10만 원 냈는데 앞으로 15만 원 내세요. 20만 원 내세요. 30만 원 내세요. 5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규제같이 무식한 애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 그걸 어느 국민이 또 받아들이겠어? 이 청년 세대들이 낼 건 더 많이 내고 나중에 60대가 돼서는 더 적게 받는데 어느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향후 10년 내에 연금복지주의는 망한다. 그러면 앞으로 연금복지주의는 이 세 가지 모든 정책이 기각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현재 의무가입이거든요. 연금이 자유가입으로 되는 거죠. 자유가입. 필요한 사람들만,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연금에 가입해라. 국민연금에. 나머지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는 연금 안 내겠다. 오늘 당장 지금이 급한데 못 내겠다.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월급이 200만 원인데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쳐. 아니 극단적으로. 당신이 회사로부터 200만 원 월급을 받아. 그중에 100만 원이 보험료야. 당신 실수령액은 100만 원밖에 안 돼.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란 얘기야. 근데 연금 자체를 유지하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금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문천지 정권을 위해서, 기득권자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연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연금료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 버티려면. 100만 원 내라, 국민들어. 국민들어, 연금 100만 원 내라. 대신 기본소득세 50만 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지. 그래서 정치 세력이 나와서 연금을 자유가입으로 해야 된다. 전 세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연금 복지주의 폐지해야 된다. 대안이 뭐냐? 자유연금 제도로 가야 된다. 기본소득제와 자유연금 제도. 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해라. 국민연금도. 그렇게 하면 돼요. 왜 국가가 진 부담을 국민에게 떠맡게 되냐 이거지. 그거는 국정을 잘못 운영한 문천지 정권이 법무법인을 다 몰수해서 토해내거나 아니면은 문천지 정권과 결탁한 여정이 발족정은 뭐 이런 애들한테 징벌세 때려서 자산을 동결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적자 면하게 하고 국민들은 그 빚에서 자유롭게 만들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이런 두 가지를 제시한다. 자유연금제도, 또 하나는 기본소득제, 최저임금제 폐지, 그 다음에 부동산 아까 정책이 얘기했던 거, 거래세 완화하면은 집값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가 보다 싼 가격으로 부담 없이 집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인드라가 제시하는 거죠. 이것과 정반대로 문천지 정권이 경제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경제학점이 F학점이다. 인드라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거의 대다수의 95% 이상의 경제학자들은 이 문천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F학점을 매기고 있다. 근데 왜 비판을 안 하냐? 못하지. 하다가는 정부로부터 다 지원받아서 연구하는데 연구 자금을 다 끊어버려. 문천지 정권이. 문천지 찬양해야지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판하면은 뒷조사해가지고 교수직을 학교에서 쫓아내잖아. 문천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문천지 파쇼 언론에 속아서 문천지가 잘하는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건 국제은행 연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양적 긴축 기조 유지는 연준의 미국 국채 매각을 지속하는 것이고 양적 긴축을 기조 중단한다는 것은 연준 미국 국채 매각을 중단한다. 얼마 전까지 양적 긴축을 하다가 중단했죠. 그래서 국채 매각을 중단하고 오히려 국채를 매입하고 막 그러고 있죠 지금. 연준이든 시중은행이든 막 이제 국채 사고 그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금리보다 통화량을 중시하고 있다. 하여튼간에 동상이몽인데 이제 현대 통화 이론에 대해서 지지자가 아닙니다 인드라는. 그런데 다른 이유로 앞으로 인드라가 예상하는 것이 그 채권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간다고 후기 신자유주의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죠 후기 신자유주의론. 이런 관점에서 현 연준 정책을 인드라는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 무슨 왜 이렇게 금리 이렇게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데 이러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금리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인드라는 금리보다 통화량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유통속도 자체를 떨어뜨려봤기 때문에 사회주의 패런 같은 걸로 일으키면 유통속도가 확 저하되잖아.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게 만들면 저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 격차가 역전되더라도 과거처럼 그런 어떤 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인드라는 적어도 선진국 사회에서는 계속 이게 향후 20, 30년 쭉 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데이비 록펠러 가문이 주유소 산업을 하면서 주유소를 하면서 이 뭐죠? 이 덤핑 정책을 했잖아요. 덤핑. 네. 싼 가격에 다른 주유소에서 배럴당 뭐 3달러에 팔고 있었는데 록펠러 가문이 그 JP 모건 그리고 이제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이죠. JP 모건 같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 자금을 받아서 덤핑을 했어요. 주당 유가가 배럴당 3달러였던 시중 가격을 무시하고 백종원의 뭐 골목식당 뭐 이런 것처럼 1달러에 팔기 시작한 거야. 2달러 차이가 나니까 다른 주유소들은 못 버티지. 살려고 이 다른 주유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록펠러 가문처럼 주유소 가격 배럴당 1달러로 내리든가 그래야지 경쟁이 되니까 가격 경쟁이 되니까 1달러가 되든가 아니면 그 이하로 팔든가 원가 부담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이것을 국가로 얘기하면 미국은 배럴당 3달러 받던 거 1달러 받아도 버틸 수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독일, 심지어 중국까지 한국 같은 나라는 못 버틴다 이거야. 말하자면 이러한 체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덤핑 경쟁하는 거거든요. 망할 때까지. 망한 다음에 흑자부도 나면 그거를 이제 흡수하면 다시 재편하면 되니까 나눠주면 되니까 망할 때까지 누가 먼저 망하나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가만히 있는 거죠. 대한민국 문천지가 지금 대한민국을 잘 말아먹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이러고 국제사회는 냉정하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흑자 도산 삼성전자 같은 거 얼마나 먹거리예요. 그런 거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문천지 비리를 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냉정한 국제사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간에 문천지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대 최악의 매국노는 반쪽 노면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파시스트답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여튼간에 이게 아까는 이게 이제 뭐 요인 세 가지 거기에 이제 얘들에게 하는 게 뭐 문명평론에서 했던 국경 없는 노동력 이동 세계화 그게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 얘기죠. 고령화가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실질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실질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건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줄어들고 그래서 저금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중앙은행의 역사예요. 이분 함준호 이 친구가 금통위원인데 굉장히 어쨌든 강의를 했어. 금통위원이 한국은행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보통 이런 걸 읽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좋은 글이에요. 기사 국민일보에서 나온 건데 전문이에요. 금통위원 간담회 전문. 기자들과도 대화 나누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함준호 이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세상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함준호 이 사람의 어떤 기자간담회 이 내용 전문을 읽고 이해가 그래도 한
100%는 어렵지. 근데 7, 80% 된다. 절반이 넘는다. 이해도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태까지 경제 공부를 좀 하셨다. 앞으로 좀 분발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해도를 한 7, 80%만 높여도 수준을 높여 정도만 되더라도 어떤 무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 100%는 기대 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한 7, 이 함준호 얘기에 한 7, 80%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기자들도 한 7, 80%이 담당 경제 기자들도 한 이해도가 7, 80% 정도 되니까 기자 수준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세요. 인드라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버냉키에서 옐런이 될 때 이때 그 얘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동안의 금융 역사상에서 우선 현재 연준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그래서 이제 옐런이 등장할 때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 이거에 대한 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했잖아요. 옐런 시대 때. 그래서 그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폴 벌커, 그래서 테일러 준칙, 테일러 교수였던 이론적 근거가 이제 벌커, 레이건 시대 그때 어떤 고금리, 고달러, 그다음에 구매력 평가 이런 걸로 다시 얘기를 해서 한 몇 년간 사이즈 페럼 발생하기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양적 긴축 한다 뭐 이랬다가 다시 싹 변했죠. 사이즈 페럼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만약 사이즈 페럼이 없었으면 계속 지금 양적 긴축을 했을 것이고 주가는 폭락했을 것이고 그렇죠. 사이즈 페럼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이즈 페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양적 완화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양적 완화다. 그래서 인드라 지론은 뭐죠? 사이즈 페럼 때문에 양적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빌 게이츠 같은 빌 게이츠와 CGP 공산 파쇼가 작당해서 일루미나티, 맹꽁이가 작당해서 전 세계 사이즈 페럼을 유포시키고 있다. 양적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인드라가 구번에게 권하는 메시지는 뭐였죠? 이제 빌 게이츠하고 시진핑을 잘라낼 때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사이즈 페럼은 계속 유행시켜도 이거에 대해서 욕먹고 있는 빌 게이츠와 시진핑은 그 다음 문천지를 처리할 때가 왔다.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있는 그러한 검투사처럼 이 여태까지 그런 건 혜택을 받던 빌 게이츠, 문천지, 트럼프, 시진핑 이런 애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그냥 잔인하게 시체가 될 때까지 잔인하게 난도질당한 스파르타쿠스에서 스펙타클하게 보여준다. 잔인하게 처형당할수록 전 세계 인류는 화날 것이다. 자기가 뭐 때문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희생물이 필요하다. 트럼프, 문천지, 시진핑, 빌 게이츠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을 만약에 그대로 두고 본다면 그럴수록 하루하루 이들의 생명이 지날수록 대록주 황제의 어떤 국어 황제 지속력은 생명력은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단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들 4명이 계속 가려면 대록주 황제가 자신의 국어 황제직을 내놔야 돼. 국어 황제직을 내놓고 살리고 싶다면 살리고 대록주 황제가 만약에 자신의 대록주 황제의 국어 황제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문천지, 시진핑, 트럼프, 빌 게이츠를 아웃시켜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잔인하게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끝장을 내야 돼요. 인드라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전 경제파는 이렇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생산자주의 관점이잖아요. 고전 경제파. 그다음에 이 한계 혁명을 불리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이제 소비자주의다. 소비자주의. 소비자주의. 그럼 인드라의 그 상상 가치로는 뭐죠? 생산자주의도 아니고 소비자주의도 아닌 유통가치다. 세상의 모든 가치로는 유통가치다. 생산가치도 아니고 소비가치도 아니고 유통가치다. 이게 인드라만의 독특한 가치론이죠. 유통가치다. 국유본은 유통으로 세상의 권력을 장악했고 유통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일으킨다. 사회주의 피라미드는 무엇이든 유통이 세상의 중심이다. 유통을 장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가치라는 것은 유통 권력을 쥔 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인드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분 쉬었다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기네. 네. 네, 이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분석과 해석은 다르다. 분석은 지금 이 김진일처럼 하는 게 분석이죠. 네. 기존의 개념 또는 정의가 있다면 이것을 세분화하는 거죠. 이제 인드라가 신현성이나 김진일을 예를 들면 김진일이 화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 다음에 그 화폐 금융학, 그 다음에 연준이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 쪼개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 교수다. 그 다음에 2015년에 상하이 포럼에 들어갔다. 연설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분석하잖아요. 나눠서 쪼개고. 그래서 그걸 구본론적으로 쪼갰다가 종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석이죠. 말하자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김진일의 어떤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조건은 뭐냐면 이게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이미 어떤 함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 함수값은. 수식은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검증하는 거죠. 이 수식이 수식이 기대한 값이 나오나 기대한 값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러저러한 정책 뭐 인드라가 주장하는 거래세이나 연금복지제도의 폐지, 그 다음에 그 기본소득제 도입, 최저임금제 폐지, 그 다음에 거래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거기에 대한 인드라가 주장했잖아요. 인드라는 물론 이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정말 잘 되는가, 정책을 적용하면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검증하는 것이 이 거시경제학 화폐금융학 되겠다. 김진일 교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정량적 분석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성적 분석은 뭐냐?
그거는 성분이다 이거. 양이 아니라 성질, 속성. 그건 뭐냐? 기존에 우리가 경제학을 다룰 때 어떤 변수로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다룬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사람들 심리가 되겠다. 심리. 근데 과거에는 심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거죠. 주관적이고 사람들 심리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이 미흡했기 때문에, IT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IT 기술이 발달했다 이거죠. 빅데이터로 수시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구글을 통해서 지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듯이 무슨 QR 코드를 아니면은 무슨 뭐 가로등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계속 하잖아. 로봇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주면, 혹은 인드라처럼 구글의 번역기를 돌리면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페이를 지불하는 거예요. 구글에게. 그러면 구글은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그걸 검증하게 나가는 거죠. 사람들 심리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의 심리가 부각됐다. 근데 이게 그냥 부각된, 과거의 경제학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이성적인 인간, 경제적인 인간, 이것은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곳으로 갔다 이거죠. 마치 말하자면 동양의 제도로 보자면 법치였단 말이에요. 법치. 법치적 인간.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타적인 행동도 이기적인 행동을 전제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렇죠? 경제학을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떠한 선하다, 혹은 무슨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인간의 주관적인 심리에 대해서 분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태까지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의 대상이 됐어. 언제부터? MTV, 마이클 잭슨의 MTV, 방탄소년단의 그런 K-팝, 인터넷, 이런 것이 되면서 TV, 칼라 TV의 보급,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다 이거죠. 강제로 공유당하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공유경제의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석의 대상이 됐어요. 과학의 대상이 된 거죠. 물론 경제학은 과학은 아니지만 분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나온 게 합리적 기대가설 등장했고, 그 다음에 행동경제학, 유전경제학, 진화경제학, 다 같은 어떤 인간의 심리학을 결합시켜서 경제학에 접목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심리학을 경제학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기술이, IT가 발달하지 않았고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빅데이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고 IT 기술로 인해서 분석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칼라 TV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석 된다. 이랬을 때 누군가는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이론을 내세운다든가, 이제 행동 경제학의 어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이게 해석이에요. 말하자면 인들은 해석이 실천이다, 실천이 해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들은 상상가치론을, 국제유태자본론에 입각한 상상가치론을 제시한다 이거죠. 수메르 경제사론, 국제유태자본론, 상상가치론, 유통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유통의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변수는 무엇이겠는가, 그런 면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석과 해석,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그때 갑자기 또 김진일 교수는 정량적 분석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자기가 2009년 동안 공부했고
실제로 적용했던 것은 2009년 버냉키 시절까지의 어떤 경제학이었다 이거죠.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 자신이 고수해왔던 그런 어떤 룰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새로운 변수를 도입했다 이거예요. 연준이.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고 가르쳤고 이론화했던 것은 2009년 이후로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새롭게 적용된 연준의 그러한 변수가 있으면 자기가 다시 그거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그 모델을 가져와서 자기가 또 검증하는 그런 분이에요. 실험과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실험과학자. 예, 테일러라는 사람이 준칙이 자신이 이론을 내놓으면 실험과학자 같은 건 어떻습니까? 저 이론이 맞나 안 맞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론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증해야 되잖아. 그게 맞나 안 맞나. 실험과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말하자면 김진희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주어진 가설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대값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들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시대에 잘 맞냐면 평화로운 시대, 평화로운 시대에는 적합하다라고 있습니다. 삼국지 시대에는 부적합하지. 이 김진일 같은 분은. 왜냐하면 난세잖아. 삼국지 시대는 난세고 지금도 난세거든요. 난세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다. 신현성은 난세에 적합한 경제학자고 말하자면 신현성은 어떻게 비유하나요? 가후, 삼국지로 비유하는 책사 중에 가후, 뭐 이런 진궁,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고 김진일은 그냥 삼국지 시대에 비유하면 후방에서 재정보급 담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야시대든 난세이든 어쨌든 가장 안전빵인 정책을 내놓는 거죠. 그런 것들. 주어지면 군주가 이렇게 하라. 그럼 그거대로 따라가는 분이 이제 김진일이고 그런 면에서 평화시대에 아주 적합한 뭐 이렇게 군주가 맡겼는데 그거 제대로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김진일은 군주가 뭘 시키면 거기에 충실하게 자기가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신현성은 군주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기책을 내는 그런 어떤 경제학자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분석가해서 합리적 기대 가설 얘기고 인간 본성의 정량화 아까 이게 빅데이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김진일 교수에 대해서 인드라가 좀 신현성보다 낮게 해서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부정선거가 맞다 라면서 증거를 내놓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하면되겠지님이나 뭐 이런 분들 내놓는다 이거죠. 이런 분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다른 한편으로 공병호 박사처럼 계속 계속 계산하는 사람들. 바실리아 TV의 그 누구야 조슈아나 공병호 박사처럼 계속 주어진 데이터에 계속 계산하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김진일은 말하자면 공병호다. 조슈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된 주장이 뭡니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 데이터대로 딱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 부정선거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만약 김진일이 만약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자신의 방식대로 데이터를 돌렸고 미뱅 교수죠. 사기네. 4.15 부정선거 사기네. 이게 이제 정량 분석이라는 거예요. 미뱅 교수가 하는 방식이
정치의 김진일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 데이터를 돌렸더니 사기야. 이게 김진일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래서 이것으로 미베인이나 김진일은 미베인은 선거에서 공권력을 규제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의 역할이. 예. 김진일은 예. 경제에서 공권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문천지가 내놓은 데이터를 쫙 분석해 보니까 문천지 정권에서 예. 니네들 말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 망하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거예요. 김진일 교수님. 예. 이게 김진일 교수의 역할이다. 이분에게 어떤 특별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문천지 정권이 경제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가 이런 거는 김진일 교수한테 묻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안은 그러면 신현성 교수님, 신현성님 천재 경제학자는 그러면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는 신현성한테 물어봐야죠. 네. 대안은 뭡니까? 기책은 뭐가 있습니까? 네. 망해가는 이 산소호흡기 낀 3년 만에 그냥 나라가 작살났는데 정권 바꾸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까? 신현성이 대통령 하면 신현성이 경제장관 하면 대한민국 경제 망해가는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김진일 교수한테 묻지 말고 신현성한테 묻는 것이 순리다,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한테 묻지 마세요. 규제 같은 애는 신경 쓰지 말고 무식하니까. 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3시간 정도 방송했네요. 1, 2부. 자, 경제 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인들아 본바탕은 경제 얘기고, 그리고 요즘 경제 4.15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경제 얘기를 또 안 하다 보니까 경제 얘기는 이게 매일같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인들아 경제 얘기를 조금 등한시했구나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경제 얘기에 비중을 더 많이 두겠습니다. 그래서 국유본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당수는 다들 정치보다는 경제인데 좀 경제 얘기를 좀 덜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블랙시가 인들한테 강조하지만 이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예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의 경제화다 이거죠. 블랙시를 열심히 하셔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블랙시 하시는 분들이 블랙시 하는 틈틈이 돈도 많이 버시고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다. 이렇게 강구드리고 싶어요. 경제 이 블랙시 주체 세력이 경제 빠삭한 그런 분들이면 국유본도 무시 못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보다 분명하게 국유본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국유본이 보다 블랙시위와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요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경제를 모르고 몽골 박사식으로 무슨 친중파, 반중파 이러면은 완전히 그냥 헤매게 된다. 라는 거죠. 경제를 알게 되면 친중파와 친중파하고 맹꽁이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태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최태원 어떻게 볼 것인가. 국유본론으로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인데, 그냥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경제에 깡무식하면, 최태원도 친중파네? 몰아내자. 이래버리면 한국의 재벌에 뭐가 있어. 그래버리면 맹꽁이파가 되는 거지. 다 맹꽁이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블랙시 하시는 분들이 이 엄혹한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자 이런 제안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요.